순자야, 우리 이혼하자.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대로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아들 둘을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야 좀 편히 살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쳤다. 매일 같은 얼굴 보고 사는 게 이제 지겹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34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날렸다며 결국 아파트를 팔아 2억씩 나눠 가졌습니다. 2억. 그게 제 34년 인생의 값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니 생활비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조카의 권유로 떡볶이 프랜차이즈에 1억 1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6개월 만에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모가 운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가맹점들은 잘만 하는데. 남편에게 버림받고 조카에게 속은 제 자신이 너무도 바보 같았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친구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중 돈 없다던 남편이 건물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남편은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과연 그 남자를 받아줬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살 박순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몇 가지. 34년 동안 차려온 저녁상이었죠. 남편은 뉴스를 보며 밥을 먹고 저는 내일 장 볼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순자야, 우리 이혼하자.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그대로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는데도 정신이 없었죠. 뭐라고요? 되물었지만 남편은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을 꺼내는 것처럼. 이제 각자 살자고. 애들도 다 컸잖아. 아들 둘 다 결혼시키고 손주도 생기고 이제 좀 편하게 노후를 보낼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겼나? 요즘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럼 대체 왜 34년을 함께 산 세월이 뭐가 부족해서? 남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지쳤다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일상, 같은 대화, 같은 얼굴 보는 게 지겹다고. 남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죠. 34년. 청춘을 바쳐 함께 산 세월이 지침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웅웅거렸죠. 남편은 다시 수저를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나 한 것처럼 태연하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재산 얘기를 꺼냈어요.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이 계산기 두드리듯 설명했죠. 재산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3년 전 정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대부분을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렸다고. 남은 건 지금 사는 이 아파트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세가 4억 정도 되니까 팔아서 반반 나누면 2억씩이라고. 그게 다라고.
숫자를 나열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어요. 평생 통장 한 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월급 얼마 받는지,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고, 저는 그냥 믿었죠. 아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의심하고 싶었지만, 뭘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통장도 남편 명이고, 집 문서도 남편이 갖고 있고, 그가 없다면 없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34년 정이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팠어요.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준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죠.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버지 성격 알잖아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작은 아들 준서도 마찬가지였죠. 오후에 전화 와서 하는 말이 형이랑 똑같았어요. 엄마가 좀 양보하세요. 이제 와서 싸워봤자 뭐해요. 양보하라니.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양보하라니. 34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그게 잘못이었나요? 아들들은 남편 편이었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정작 이럴 때는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전화 끊고 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밤새 울다가 새벽에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 주름 가득한 얼굴. 60살. 이미 할머니가 된 나이더라고요. 이 나이에 혼자가 되는구나.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평생 누군가의 아내, 엄마로만 살았는데.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무서웠어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막막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60년 인생 중에 결혼 전 26년, 결혼 후 34년. 그 중에 정말로 혼자였던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늙고 힘없을 때. 한 달 뒤 시청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장이 삐뚤어졌어요. 34년 결혼 생활이 빨간 도장 하나로 끝나는 순간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사업 계약서에 도장 찍듯이 담담했습니다. 시청을 나오면서 그가 말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자. 오늘 중으로 2억 보낼게.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34년이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일이었나요? 하지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죠. 그날 오후 정말로 통장에 2억이 찍혔어요. 평생 처음 보는 큰돈이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34년 값이구나. 1년에 588만 원, 한 달에 49만 원, 하루로 치면 1만 6천 원. 제 인생이 그 정도 가치였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막상 싸려니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옷까지, 그릇 몇 개의 앨범. 이것저것 담다가 깨달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가전제품도, 가구도, 심지어 내가 쓰던 화장대도 다 남편이 산 거였어요. 법적으로는 남편 것이죠. 34년 살면서 내 명의로 산 게 뭐가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없었어요. 통장도 이제야 만든 거고. 결국 캐리어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34년 살림이
고작 캐리어 2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현관에 나서려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불렀어요. 건강해? 그게 끝이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죠. 그냥 건강하래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니,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오피스텔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 제일 싼 매물이었죠. 좁은 원룸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풀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진짜 혼자가 됐구나. 냉장고도 작고, 세탁기도 미니고, 침대도 싱글이고, 모든 게 1인용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첫날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습니다. 34년 동안 옆에는 늘 누군가 있었는데 이제 혼자예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했었는데 막상 없으니 정막이 더 무서웠어요. 저녁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서글픈 거였나요? 젓가락질을 하다가 눈물이 떨어졌어요. 라면이 짜게 느껴졌죠.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어요. 허무해서였죠. 60년 인생이 뭐였나 싶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캐리어 2개와 통장의 숫자뿐이라니. 그것도 남편이 준 돈이라니.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봤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2억이면 많은 돈 같지만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몇 년 못 갈 게 뻔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서 나갔죠. 다들 손주 자랑에 바빴어요.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수키가 다가왔어요. 3년 전에 이혼한 친구였죠.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너도 혼자가 됐구나. 그 말에 울컥했어요. 수키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처음엔 다 그래. 죽고 싶지. 근데 이게 기회야. 나도 그랬거든. 수키는 이혼 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직원도 두고 잘 산다고 했죠.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고 번 돈을 맘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넌 손재주 좋잖아. 뭐든 해봐. 60이 뭐야. 이제 시작이지. 집에 오는 길 수키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2억이 많은 돈 같아도 그냥 쓰면 몇 년 못 가요. 월세만 1년에 600만 원,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한 달에 최소 150은 들 텐데. 그날 밤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에 1,800만 원. 2억이면 11년. 하지만 물가도 오르고 병원비도 들고 예상 못한 지출도 있을 거예요. 넉넉히 잡아도 78년이 한계였죠. 71살에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들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해요. 뭐라도 해야 해요. 60살에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수키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 건강해요. 손도 멀쩡하고 정신도 맑아요.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얼마나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카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큰언니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말도 잘해서 늘 자랑스러웠던 애였죠. 이모, 잘 지내세요? 이모부랑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원룸을 둘러봤어요. 좁은 방을 보며 혀를 차더니 제 옆에 앉아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지금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요즘 엄청 잘 나가는 브랜드라면서 휴대폰으로 매장 사진들을 보여줬죠. 깔끔한 인테리어에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모, 저희 브랜드 분식집 해보시는 거 어때요? 지금 가맹비 할인 행사 중이에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장사 경험도 없는데 무슨 가게를 하냐고. 그런데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죠. 월 순수익 400만 원 이상 보장한다고. 본사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니까 요리만 하면 된다고. 이모가 만든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는데요. 음식 솜씨 있으시잖아요. 저만 믿으세요. 민수가 계산을 해줬어요.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총 1억 1천만 원.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이 넘는 큰 돈이었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계속 설득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이런 자리는 흔치 않다고. 무엇보다 본사 직원인 자기가 특별히 좋은 자리를 잡아줄 거라고 했죠. 시내 중심가 상가 1층. 유동인구가 많아서 대박 날 거라고.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살았으니 음식 하나는 자신 있었고, 무엇보다 민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조카가 이모를 속이겠어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계약했어요. 통장에서 1억 1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손이 떨렸지만 이게 투자라고 생각했죠. 몇 달만 고생하면 편해질 거라고. 오픈 준비는 정신없었어요. 본사에서 일주일 동안 교육받고 조리법도 배우고 서비스 매뉴얼도 외웠죠. 20대 알바생 2명도 뽑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 잘하겠지 싶어서요. 개업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빨간 앞치마 두르고 거울을 봤더니 사장님 같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장사 대박 나세요? 화환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민수가 본사 이름으로 큰 걸 보냈고 아들들도 하나씩 보냈더라고요. 동창들도 몇 명 와서 축하해 줬죠.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첫날 장사는 꽤 잘 됐어요. 점심시간엔 줄까지 섰죠. 떡볶이 맛있다는 소리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어요. 저녁에 민수가 들렀는데 축하한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역시 이모가 최고예요. 대박 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고.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힘든 줄 몰랐죠. 내 가게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면 가게가 썰렁했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파리만 날렸죠. 저녁에도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고요. 하루 매출이 고작 30에서 4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서야 주변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김밥 천국이 있었고 옆 골목엔 떡볶이 전문점이 또 있었어요. 100m 안에 비슷한 분식집이 3개나 있었던 거예요. 왜 미리 안 봤을까요? 아니, 봤는데도 민수 말만 믿고 무시했던 건가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월 매출 계산을 해봤어요. 잘 잡아도 1,000만 원. 그런데 월세 250만 원,
알바비 2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전기세, 가스비. 계산할수록 답이 안 나왔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본사에 전화했어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원래 6개월은 버텨야 자리 잡아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본사 직원은 매뉴얼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월 순수익 400만 원 보장은 어디 갔냐고 따졌더니 그건 평균적인 얘기고 상권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처음엔 받더니 바쁘다며 금방 끊었죠. 다시 걸어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그때야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1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뒤였죠. 밤에 가게 문 닫고 혼자 앉아 있으면 막막했어요. 손님 없는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더 무서웠죠.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민수가 그랬잖아. 6개월은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여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접을 순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뎠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6개월 동안 쌓인 적자가 3천만 원. 통장 잔고는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폐업을 결심한 날 본사에 전화했더니 위약금 얘기부터 했어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서요. 더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포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닫는 날이었어요. 정리하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죠. 1억 4천만 원이 6개월 만에 연기처럼 사라졌구나. 내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민수 말만 믿었을까? 60년을 살면서도 이렇게 속을 수 있구나. 민수를 만나러 갔어요. 본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민수를 붙잡았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했어요. 이모가 운영을 못한 거예요. 다른 가맹점은 잘만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내가 좋은 자리라고 했잖아. 월 400만 원 보장한다고 했잖아. 따지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조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애가 이럴 수 있나. 더는 볼 면목이 없어서 돌아섰어요. 피부치한테 당했다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 조카한테 속고 내가 그동안 뭘 믿고 산 걸까요? 이제 남은 돈은 3천만 원.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식당, 마트, 편의점. 어디든 좋으니 일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60살 넘은 할머니를 써주는 곳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누가 나를 쓰겠어요. 한 달을 헤매다 겨우 찾은 게 새벽 청소 일이었습니다. 오피스 빌딩 화장실 청소.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일하고 5만 원. 첫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한겨울 새벽 공기가 뼈까지 시렸죠. 버스도 안 다녀서 30분을 걸어갔습니다.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빌딩 지하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층마다 돌면서 화장실을 닦았죠. 변기 닦고 바닥 닦고 휴지통 비우고. 무릎이 아팠어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니 관절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4시간 안에 15층을 다 돌아야 했으니까요. 한 달 월급 150만 원, 월세 5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빼고 나면 70만 원. 그걸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했어요. 라면만 먹었습니다. 한 봉지에 1,200원이니까 하루 2끼 먹으면 2,400원. 한 달이면 72,000원. 반찬은 김치 하나. 그렇게 살았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15층 화장실을 닦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죠.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봤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60살에 병원 천장 보다가 죽는구나. 그때 수키가 왔어요. 아들이 연락했나 봐요. 수키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 지경이 됐어?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떡볶이 가게 망한 것, 조카한테 속은 것, 청소 일하다 쓰러진 것까지. 수키는 들으면서 계속 혀를 찼죠. 내일부터 우리 가게 나와. 같이 일하자. 그렇게 수키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는 아담했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김치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일주일 동안 수키를 도우며 손님들 반응을 유심히 봤습니다. 사장님,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담그세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34년 동안 매일 담갔던 김치? 남편도 아들들도 맛있다고 했던 내 김치? 퇴근길에 수키가 말했어요. 순자야, 김치 장사해봐. 온라인으로 팔면 돼. 요즘 집에서 김치 안 담그는 사람 많아. 집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어요. 김치 온라인 판매, 김치 쇼핑몰 수제 김치. 밤새 찾아봤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해야만 했어요. 통장 잔고 2,800만 원. 병원비 내고 남은 돈이었죠.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더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처럼 덜컥 시작하면 안 돼. 이번엔 신중해야 해.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거울을 봤어요. 청소일 하느라 거칠어진 손, 영양실조로 푹 꺼진 볼. 하지만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박순자,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김치로 승부를 보자.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다시 한번 정말 마지막으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무작정 뛰어들지 않기로 했죠. 실패가 약이 됐다고 할까요? 떡볶이 가게에서 1억 4천만 원을 날린 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으로 갔어요. 창업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빌려왔죠. 소자본 창업의 정석, 온라인 마케팅 비법, 실패하지 않는 장사의 기술. 하루에 10시간씩 읽었어요. 밤에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시작하기, 스마트 스토어 성공 비법 같은 영상들이요. 60살에 이런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살아남으려면 해야 했어요. 특히 시장 조사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치로 결심했으니 김치 시장을 파악해야 했죠. 대기업 제품부터 소규모 업체까지 다 조사했어요. 가격, 용량, 판매 방식, 고객 후기까지.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어요. 대부분 3kg, 5kg 대용량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3kg도 부담스러워요. 소량 프리미엄 맞춤 김치. 이게 틈새 시장이었어요. 1kg씩 소포장해서 주문할 때마다 신선하게 담가서 보내는 거죠. 가격은 좀 비싸도 신선하고 맛있으면 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엔 철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무작정 돈 쓰지 않기. 둘째, 작게 시작하기. 셋째, 검증 후 확장하기. 먼저 집에서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작은 부엌이지만 김치 몇 통 담그는 건 가능했죠. 배추 10포기 사서 정성껏 담갔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에게만 팔았어요. 동창들, 교회 사람들, 아파트 경비 아저씨까지. 1kg에 15,000원. 시중 김치보다 비쌌지만 다들 사줬어요. 어머, 순자야, 이거 정말 시판 김치보다 맛있다. 수키가 먹어보고 감탄했어요. 다른 사람들 반응도 좋았죠. 특히 젓갈을 적게 넣고 새우젓만 써서 깔끔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2달 동안 이렇게 테스트했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늘어서 일주일에 30통, 40통까지 팔게 됐어요. 힘들었지만 손님들 반응 볼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죠. 무엇보다 돈이 안 들었어요. 재료비 빼고는 추가 비용이 없었으니까요. 조금씩이지만 돈이 모였고 레시피도 완성됐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된다. 그제야 작업장을 알아봤어요. 큰 곳은 필요 없었어요. 깨끗하고 식품 인허가가 가능한 곳이면 충분했죠. 한 달을 돌아다닌 끝에 찾았습니다. 주택가 반지하 창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좁고 허름했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싸니까 좋았죠. 이번엔 설비도 최소한만 들였어요. 중고 업무용 냉장고 2대, 중고 스테인리스 작업대, 절임통 몇 개. 새 것 살 필요 없었어요. 깨끗하게 쓰면 되니까. 식품 영업 인허가 받는데도 신중했어요. 보건소 가서 꼼꼼히 물어보고 서류도 직접 준비했죠. 대행업체 쓰면 비용이 더 들거든요. 총 투자 비용 2천만 원. 떡볶이 가게의 5분의 1도 안 됐어요. 통장에 800만 원이 남았죠. 비상금이에요. 이번엔 여유를 둬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온라인 판매를 위해 큰며느리 은정이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요. 은정이가 흔쾌히 도와줬죠. 어머니, 상호명은 뭐로 할까요? 고민하다가 순잔의 송김치로 정했어요. 투박하지만 정직한 이름이죠. 은정이가 요거도 만들어줬어요. 김치 담그는 할머니, 그림이 들어간 정겨운 로고였죠. 드디어 정식으로 시작하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장으로 갔어요.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리고 정성껏 김치를 담갔죠. 오후엔 포장했어요. 1kg씩 진공 포장해서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아이스팩 넣고 테이프로 꼼꼼히 봉했죠. 저녁엔 택배 발송.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첫 달 매출을 정산해 봤어요. 180만 원. 크지 않은 숫자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이익을 계산해 보니 8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흑자였어요. 적은 돈이지만 흑자라는 게 중요했죠. 남의 돈 한 푼 안 빌리고 내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밤에 작업장 불을 끄고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죠. 그 별처럼 작지만 반짝이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될 거야. 아니, 되게 만들 거야. 온라인 주문이 안정되자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렸어요.
낮에는 작업장 근처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며 김치 샘플을 나눠줬죠. 작은 식당들은 김치 담그기 번거로워하거든요. 사장님, 저희 김치 한번 써보세요. 손님들 반응 좋으면 정기 납품해드릴게요. 10군데 중 한 군데만 계약해도 성공이었어요. 조금씩 납품처가 늘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34년 살던 곳이라 발길이 자연스럽게 향했죠.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를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세요? 잠시 담소를 나누다가 아저씨가 무심코 한마디 했어요. 이사 가시면서 건물도 파신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건물이라니, 무슨 건물을 말하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경비 아저씨께 무슨 건물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아, 저기 사거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요. 남편분 건물인데 모르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고. 아저씨는 10년도 넘었다고, 남편이 새 받으러 매달 왔다고 했어요. 그 길로 등기소로 뛰어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진짜였어요. 남편 명의 상가 건물. 취득일자는 15년 전. 시세를 알아보니 10억이 넘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폭발했어요. 등기부등본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혼할 때 남은 재산이 아파트뿐이라고 했잖아요. 사업 실패해서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8억짜리 건물을 숨기고 있었더니 15년 동안이나 집에 와서 밤새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34년을 속고 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요. 소송 준비합시다. 희망이 생겼어요. 늦었지만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다니. 변호사는 이런 경우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다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죠.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김치 사업은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분노가 에너지가 됐달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온라인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블로그 만드는 법을 알려줘서 순잔의 김치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열었어요. 김치 담그는 과정, 좋은 재료 고르는 법, 손님들 후기를 정성껏 올렸죠. 인스타그램도 배웠어요. 61살에 SNS를 한다는 게 우습지만 살려면 해야죠. 갓 담근 김치 사진, 포장하는 모습, 택배 보내는 사진을 매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문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블로그 보고 왔다는 손님, 인스타 보고 주문한다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죠.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주문이 5건에서 10건으로, 다시 20건으로 늘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죠.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도와드릴게요. 큰며느리 은정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죠. 월급 2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둘이 하니 일이 훨씬 수월했어요. 6개월 후 또 직원을 뽑았어요. 동네 아주머니인데 김치 담그는 솜씨가 좋았죠. 이제 직원이 3명이 됐습니다. 김치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 매출을 정산해 봤어요. 월 매출 2천만 원.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다 빼고 순이익이 700만 원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할 때는 6개월 동안 적자만 봤는데 이번엔 매달 700만 원을 벌고 있다니.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겼다고. 가슴이 뛰었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어요. 받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작년에 건물을 담보로 젊은 여자와 사업한다며 대출받았다가 사기당했대요.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고. 변호사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래요? 그 인간답게 끝났네요. 젊은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전 재산 날리고.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한편으론 시원했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내가 바보가 아니었어요. 속은 거였어요. 그걸 증명했으니 됐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제 됐어. 과거는 여기까지야. 혼잣말을 하고 작업장으로 향했어요. 은정이와 직원이 열심히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내가 일군 사업장. 내 이름으로 만든 가게. 5억은 못 받았지만 난 이미 더 큰 걸 얻었어요. 내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5억보다 값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성공하는 거라고.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사업 2년 차가 되었어요. 김치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가장 큰 전환점은 대형마트 납품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온라인에서 평이 좋다며 매장에 입점시키고 싶다고요. 처음엔 겁났지만 도전했죠. 첫 납품날 마트 김치 코너에 순잔의 송김치가 진열된 걸 보고 울컥했어요. 대기업 김치들 사이에 내 김치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재주문이 들어왔고 한 달 후엔 다른 지점에서도 원한다고 했죠. 결국 대형마트 3곳과 정식 계약을 맺었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니 직원도 더 뽑아야 했습니다. 5명이 됐어요. 작업장도 넓은 곳으로 옮겼죠.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커가는 걸 보는 기쁨이란. 연말 정산을 해봤어요. 매출 5억 원, 순이익 1억 2천만 원. 숫자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년 전 3천만 원 들고 절박하게 시작했던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니. 그 돈으로 한 일이 있어요. 월세 살던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그 종이가 떨렸어요. 소유자 박순자 62년 인생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자랑스러워서요. 60살에 빈손으로 쫓겨났던 내가 62살에 이걸 잃었다니. 실패를 딛고 일어선 내 자신이 대견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이 낯익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남편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쪼그라든 어깨, 허름한 점퍼, 하얗게 센 머리.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순자야. 간신히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였어요. 마시던 보리차를 한 잔 따라줬죠. 그가 컵을 들 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자야, 나 좀 도와줘.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사기당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산다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 젊은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대요. 사랑한다고 속이고 같이 사업하자고 꼬드기고 건물 담보로 대출받게 한 다음 돈 들고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해외로 도망갔대요. 아들들도 다 외면해. 자업자득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내가 잘못했어. 순자야, 용서해줘. 63살 남자가 구부정하게 앉아 용서를 구하는 모습.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연민, 허탈함, 씁쓸함. 34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렇게 됐다니. 하지만 동정심에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날 버렸을 때 난 혼자 일어섰어요. 이제 와서 기댈 곳이 됐다고 찾아오면 안 되죠. 서랍 속에 있는 봉투를 꺼냈어요. 200만 원. 내일 거래처에 줄 돈이었죠. 이건 34년 정리하는 돈이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봉투를 건네며 일어섰어요. 그가 봉투를 받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는 그의 눈물이었어요. 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섰는데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고 현관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 34년의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박순자,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